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13번째 시간 맡았던 글로벌 한국학과 조은규 교수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한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한류에 대한 정의, 그리고 개요, 내용, 마지막으로 평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그 서머리의 스타일을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한류를 일으키게 되는 10대 요인에 대한 분석을 이제 5가지를 했었어요. 제가 좀 떠오르는 대로 요약을 해보자면, 근대화 중간의 텀에 있었다. 그러니까 홍콩과 일본의 문화가 조금 가라앉고 그 사이에 한류의 문화가 이제 들어왔다. 이제 그런 어떤 타이밍, 시기적 문제, 시기적 요인으로 작동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로는 한의 정서와 감정 발산 능력에 포인트가 있다. 이 부분. 그리고 수출이 아니고서는 한국 시장에서는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다라는 그 절박함에서부터 비롯되어서 한류가 개발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요소들. 자, 그런 것들을 조금은 많이 얘기했고, 또 하나, 키취적 상상력이 매우 뛰어나다. 그러니까 해외와 글로벌과 로컬의 조화가 과감하고 무리가 없으며 세련됐다. 이런 평가가 한류를 생존하게끔 만들고 어떤 우수한 컨텐츠라고 평가받을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5개 요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요번에 삼육대학교에서 한류 페스티벌을 제1회를 이제 개최를 했고, 요 한류 페스티벌에서 한국인의 가치와 디자인, 여러 가지 K-뷰티, K-팝, 그리고 K-드라마, 그리고 한식, K-푸드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전반적인 살핌의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삼육대학교가 여러분 글로벌 한국학과를 위시로 해서 한류의 가치와 흐름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는 가장 앞서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 있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설명과 이해의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과목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류를 만든 10대 요인 이제 6번째 살펴볼게요. 한국인의 강한 성취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루어내겠다라는 어떤 그 집요함이 한국인이 갖고 있는 특유의 기질 중에 하나라는 거죠. 김현밀은 학자는 한류 현상을 아시아 지역의 욕망의 동시성이란 개념으로 분석을 했어요. 욕망의 동시성. 자, 기억해 주세요.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의 질적인 우수성이나 문화적 고유성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김현미 학자는. 저도 어느 정도는 공의가 돼요. 왜냐하면 질적으로 탁월하게 우수하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게까지 뭔가 빼어난 작품성을 가졌다라고 평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니까 이거는. 그리고 문화적으로 고유하다. 그러니까 로컬리즘이 특별히 강하다라고도 보기는 어렵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동북아시아라는 문화적 큰 그 벨트를 형성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 이 동북아시아라는 큰 국가 벨트에서 여러 가지로 식생활이나 습관 같은 것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문화적 이스로티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적은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한류는 대중문화의 질적 우수성, 문화적 고유성에서 생겨나긴 보다는 급격한 산업자본주의적 발전을 겪은, 이게 산업자본주의라는 게 근대화 이후에 겪었던,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겪었던 한국의 좀 급박하게 급변했던 경제성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 급박한 경제성장을 통해서 겪은 아시아 사회 내부의 다양한 갈등을 가장 세속적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으로, 그러니까 세큘러한 캐피탈리즘의 물적 욕망으로 포장해낸 한국 대중문화의 능력 때문에 생긴 것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어렵지만 강한 성취 욕구가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또 나쁜 것만이라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밑에 패러그래프 해볼까요? 가장 세속적인 자본주의적 물적 욕망이다. 그러니까 경제성장을 아주 빠른 시기에 겪다 보니까
좀 속된 표현을 드리면 한국 사회가 돈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캐피탈리즘이라는 자본주의가, 돈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배불리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사람을 빨리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구나. 이렇게 사람을 다른 사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그 가치의 기준에 있어서 너무나 자본의 성장이 압축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성취욕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현미 학자도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가장 세속적인 자본주의적 욕망이 결코 아름다운 건 아니다. 아름다운 건 아니죠. 사실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에 너무 신봉하게 되는 거죠. 돈을 버는 것에 너무 신봉하게 되면 사람의 가치와 휴머니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맥락에서의 어떤 단점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닌데, 근데 한국의 이 파란만장한 역사를 생각한다면 결코 이것을 나쁘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강한 성취 욕구에 대해서. 자, 한국인은요 이렇게 나와요. 배고픈 건 참아도 남 잘된 건 못 참는다. 이게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라는 속담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든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 견뎌해요. 이게 삶의 철학으로 생존 경쟁에 임하고 있다라는 설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남들보다 더 빨리 앞서 나가야 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성취를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민족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민족성이 좋은 건 아니죠, 물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문화적 형태를 만들어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다 다이나믹하고 보다 스피디하게, 그러니까 이 문화 트렌드라는 건 여러분 상당히 빨리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케이팝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노래, 음악, 드라마, 영화 이런 문화 콘텐츠라는 건 하나의 트렌드가 오래가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른바 변주를 일으켜요. 그러면 그 빠른 변주들을 속도감을 따라가려면 그 속도감에 따라갈 만한 그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동기부여를 한국인들은 어디서 찾아냈느냐? 급성장한 경제성장과 맞물린 가장 세속적인 물적인 욕망이 이것을 뒷받침해 준다는 거예요. 빨리 성공해야 돼. 이게 좋은 뜻은 아닐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단점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한국인의 강한 성취 욕구로 인해서 한류 현상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도 있겠죠.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타당하던 의견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합니다. 이게 6번째 10대 요인이에요. 자, 7번째 한류를 만든 10대 요인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한류의 요인 중에는 6번째에서 봤던 것과 플러스로 치열한 경쟁의식을 꼽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6번째 의도를 받아서 지금 연결된 건데요. 한국인들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겪다 보니까 나도 조금 더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가치관이 든 거죠. 그러한 가치관이 형성이 되니까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민첩하고 조금 더 생존적으로 강렬하고 치열하게 성취하려고 하는 욕구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한류 콘텐츠를 정말 미친듯이 생산해낼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다 플러스 경쟁의식이 이제 가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짓밟겠다라는 경쟁의식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계속해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 비교당했던 민족 전체의 그 파란만장한 역사의식과도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자, 학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참전하는 입시전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분 좀 보기 힘든 풍경들이 있어요. 수학능력 시험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이나 부모님들이 더 자녀들과 똑같이 공부를 해요. 그리고 고3이라고 해서 이제 입시 전쟁이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중에는. 그리고 대학교의 서열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를테면은 서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도심, 캐피탈 안에 있는 대학들과 캐피탈 밖에 있는 대학들과의 차별이라든지, 그러니까 문화적 인식 차별이죠. 실제적인 차별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차별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쟁의식들이 대중의 일상적 삶을 지금 장악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중문화 역시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드라마가 방영되고 시작하면은 시청률 경쟁이라고 해서 어느 드라마의 시청률이 더 많이 나왔냐에 따라서 광고 비용과 매출과 수익이 직결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시청률을 더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작품을 생산하는 그 치열함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자, 공중파의 막강한 자본 능력이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고, 이동현 학자가 이렇게 평가해요. SBS가 개국한 이후에 시청률 경쟁은 더 치열해져서 한국 드라마의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해요. 자, 시청률 경쟁이 있다 보니까 드라마를 대충대충 만들 수 없다라는 그 긴장감이 형성이 된 거고, 그 긴장감이 드라마의 대본을 더 짜임새 있게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이 올라가는 경쟁과 더불어 한국 드라마의 퀄리티가 높아졌다. 이렇게 진단을 받는 것이죠. 자, 한류 이전의 한국 신문들은 수시로 지상파 독과점의 문제와 과도한 오락 중심지를 드라마하면서 드라마 망국론을 제기하곤 했는데, 한류는 오히려 그 덕을 봤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치열했다. 그게 좋진 않다. 그랬는데 한류 문화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오히려 그 덕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가요를 비롯해서 다른 대중문화 장르들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늘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요. 그래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할 때에는 너무나 이 치열한 경쟁의식이 한국 문화의 폐단이다, 폐해다 이렇게 지적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경쟁의식이 대중문화와 한류의 퀄리티를 높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긴장감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건강한 자극이 소멸되기 마련이죠. 건강한 자극이 없다 보니까 한류를 일으킬 의지를 크게 못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게 한류를 만든 10대 요인 7번째 요소가 되겠네요. 자, 8번째 요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인적 자원이 우수해졌어요. 그러니까 한류 기업가와 연예인 모두 엄청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아이돌 가수라고 했을 때 그냥 뭐 부모님 백으로 밀어서 경쟁 없이 하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K-팝 스타나 영화 배우나 그런 어떤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에는 치열한 경쟁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7번째 요소와도 맞물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들이 많아요. 가수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그리고 K-팝 아이돌 가수 같은, 그리고 예능인들도 탁월한 감각들을 더 탁월하게 키워가는 데 있어서의 우수함을 간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의 한류 팬들이 한결같이 감탄하며 지적하는 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 연예인들의 뛰어난 외모 자본. 그래서 한국에는 성형수술도 많이 성행을 했는데,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닌 게, 한국의 이 외모 자본이 약간 글로벌해졌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의 연예인들, 엔터테이너들의 외모가, 비주얼이 조금 백인인지 어떤 유색인종인지를 좀 착각하기 어렵게 만드는 외모로 이제 변모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BTS나 엑소 같은 멤버들을 봤을 때 이 외모를 과연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그런 호기심도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은 미용술의 미용 기술, 코스메틱 테크놀로지의 발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고난 부분은 저는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걸 더 개발해내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기술을 통해서 자연스럽지만 조화로운 외모를 탄생시키는 그러한 경쟁력도 인적 자원의 우수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매일경제라는 그 언론사 신문에 보면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매일경제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2012년에 세계 9개국에 중국, 일본, 대만 등등의 세계 9개국 3,600명의 거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한류가 왜 인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냐? 그들의 매력적인 외모, 그러니까 어트랙티브한 비주얼이 한류의 인기 열풍의 한 요소다라고 답한 게 바로 2032명. 가장 많았죠, 보면은. 거기에 이어서 뭐 새롭고 독특하다, 우수하다, 뛰어난 퍼포먼스, 세련되고 고급스럽다, 이런 순서로 이제 인기 비결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가장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게 매력적 외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얼에 대한 것도 이 인적 자원의 우수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조금 이 K-팝 연예인들이 잘생겼어. 그리고 예뻐.
프리티하고 핸섬해요. 자, 이런 모습들도 인적 자원의 우수성, 한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것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9번째 볼게요. 9번째는 한류의 훈련이 자, 경쟁 위주죠. 그리고 성취가 뛰어난 성취욕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인적 자원이 우수하죠. 자, 경쟁력이 높고 그리고 속도감이 있고 인적 자원이 우수하다. 자, 이러한 요소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건 뭘까요? 바로 스파르타식 트레이닝이에요. 여기서 9번째 요소가 바로 그겁니다. 군사주의적 스파르타 훈련이다. 군사주의적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명령하면 무조건 수행해야 되는 그 상명하복이라고 일컬어지는 명령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을 군사주의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군사주의적이라는 게 일방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는 있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인권의 문제와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군사주의, 이 한류를 만드는 훈련의 목적으로서의 군사주의는 기존의 부정적 의미를 탈피해서 목표 달성을 강력한 리더십 체제에서 군사작전식으로 일사불란하게 달성하는 걸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이념이라는 가치 중립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진짜 군사정신이라는 게 뭘까요? 군인정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군사 조직의 대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걸 불사르고 희생할 수 있다라는 정신의 본질이 있잖아요. 자, 그 본질은 숭고하기까지 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행동은 목표 달성의 최상의 존경심이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류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이 탄생할 수 있는 또 배경 하나는 이 목표 달성에 대한 집념이 너무나 강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발적으로 나의 자유와 나의 어떤 게으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컨트롤, 통제해서 이 목표를 달성해내고 말겠다라는 가장 우선 가치를 두는 개념이 이른바 가치 중립적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군사주의적 스파르타 훈련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훈련 양으로만 보면요. 한국의 성공한 아이돌 가수들의 스파르타식 훈련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감히 넘볼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이게 이제 인권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적어도 이 아이돌 가수들은 자신들이 성공하는 것에 대한 가치관을 자발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동의 개념과는 다른 게 자신은 아티스트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아티스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같아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 긍정적이고 건강한 경쟁의식을 갖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소속사나 기업이나 선배가 아니면은 뭐 트레이너가 너 이렇게 운동해야 돼 라고 시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자기 자신이 아이돌 가수가 아이돌 멤버 중에 한 명이 내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기꺼이 나는 투자하겠다라는 그러한 자발적 그 헌신, 그게 여기에 담겨 있다. 그게 바로 한류를 만들어내는 9번째 요소 중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죠. 군사주의적 스파르타 훈련이다. 자, 이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부정적인 영향력도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예. 뭐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진단한다면 한류를 만든 10대 요인 중에 하나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류를 만든 10대 요인은 그 IT 강국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가져온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자, 김상배 교수는 이런 말을 해요. 한류의 성공 요인 중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그 컬처 테크놀로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화와 IT가 복합된 문화에서 한국이 보유한 지식 역량이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이 이 문화적이나 통신 분야에서 가장 속도감이 뛰어난 걸로 속도감 보급률이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인터넷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전 국민에게 스마트폰이 보급된 정도?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 스마트폰을 스스로 자기가 영상을 만든다든지 통화를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이 테크놀로지가 매우 뛰어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크놀로지의 탁월함이 대중화가 되었다는 게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룰 수 있듯이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어색함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 역량도 그 디지털 기기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 디지털 기기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게 월드와이드 웹으로 출발한 그 인터넷 시장의 출범으로 인해서 글로벌레이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 국가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소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번째로는 IT 강국의 시너지 효과가 한류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문화와 IT가 복합된 분야에서 한국이 보유한 지식 역량이 바탕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는 한류를 디지털 현상으로 이해해야 하는 더 근본적 이유를 소비자 측면에서 변화해서 찾으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은 김상배 교수가 실제로 한류 열풍의 이면엔 인터넷상에서 동아시아 신세대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는 디지털 문화 콘텐츠 교류를 씨앗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뭐 유튜버, 넷플릭스, 여러 가지 OTT에서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이 SNS 소통 수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보가 공유가 되면서 그 정보 공유의 디지털 정보 공유의 그 수혜를 한류 아이돌이나 K-팝이나 K-드라마들이 계속해서 입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의 공개와 공유가 실시간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말하자면 한류의 성공 요인을 한국이 선두했었던 온라인 게임 등 사이버 컬처가 막 생성기에 접어들 무렵에 동아시아 청소년기들의 디지털 코드가 함께 떨어졌기 때문에 게임 시장의 발전도 거기에 기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한류를 만든 10대 요인으로 저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몇몇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시간에 또 나머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25분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편하게 음악 한번 들으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K-팝의 노래 중에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하트어택 엑소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